엄마, 여기서 잔 거야? 들어가서 얘기하자. 엄마, 이 집 땅 얘기 들었어. 조합에서 연락이 왔대. 이 땅이 진짜 엄마 명이야. 그래, 언제부터? 내가 20살 때쯤. 그동안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몰라도 되는 일이었어. 엄마, 나 지금 많이 힘들어. 채무 보증 문제로 소송이 걸렸어. 집이 가압류될 수도 있어. 그래서 성훈아, 넌 여기 날 버리고 갔어. 근데 돈은 네가 쓰고 싶은 거지? 엄마, 나 지금 벼랑 끝이야. 좀 도와줘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다. 나는 대문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성훈이가 운전석에서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차 꽁무니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찬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다. 코트 깃을 여미려다 손이 떨려서 그냥 뒀다. 발밑에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렸다.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떠나기 전에 성훈이가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엄마, 여기 며칠만 있어. 요양원 자리 나면 바로 모시러 올게. 며칠? 나는 그 말을 씹어봤다. 며칠이 얼마나 긴지 이 나이가 되면 안다. 며칠이 몇 달이 되고 몇 달이 영영이 되는 것도. 성훈이는 그걸 모르겠지.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도 몰랐다. 요양원 자리가 날 때까지라는 말은 다시 오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는 것도. 수진이는 차에 타면서 나한테 눈도 안 맞췄다. 트렁크에 내 짐 가방 하나 던져 넣으면서도 내 얼굴은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 애가 SNS에 올리는 사진 속에선 항상 내 어깨를 감싸 안고 웃는데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이라는 글과 함께 협찬받은 홍삼집이 사진 한켠에 놓여 있던 것도 기억한다. 그 사진 찍을 때 수진이가 내 등을 토닥이던 손길이 촬영이 끝나자마자 딱 멈추던 것도. 카메라가 없는 자리에서 그 애는 나를 본 적이 없었다. 대문 자물쇠는 잠겨 있지 않았다. 잠글 필요도 없는 집이니까. 녹이 쓴 철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경첩이 끼익 소리를 냈다. 마당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좁은 공터에 잡초가 무릎까지 올라와 있었다. 처마 끝에 달린 플라스틱 홈통이 반쯤 떨어져 덜렁거렸다. 깨진 유리창에 비닐을 테이프로 붙여놓은 게 보였다. 누가 붙였는지도 모를 테이프였다. 방 안에서 쿰쿰한 냄새가 났다. 오래 닫혀있던 공간 특유의 냄새. 재개발 예정 구역 딱지가 대문에 붙어 있었다. 빨간 글씨로. 나는 코트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손끝에 봉투가 닿았다. 낡은 누런 봉투. 모서리가 닳아서 종이가 보풀처럼 일어난 오래된 봉투. 20년 넘게 품고 다닌 것이다. 은행 서랍에 넣어뒀다가 이사할 때마다 제일 먼저 챙겨 코트 주머니에 넣어온 것이다. 성훈이가 내 짐 정리를 도와주겠다며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 할 때마다 나는 조용히 그 손을 막았다. 그게 벌써 몇 번이었는지 모른다. 성훈이는 그때마다 이상하다는 눈빛을 했지만 묻지는 않았다. 성훈이는 몰랐다. 수진이도 몰랐다. 나는 봉투를 꺼내 마당 한가운데 섰다. 손이 떨렸지만 봉투를 여는 건 어렵지 않았다. 몇 번이나 열어봤으니까. 혼자 있을 때, 새벽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이걸 꺼내 펼쳐보는 게 습관이 됐으니까. 내용을 외울 만큼 봤는데도 꺼내보는 건 이게 진짜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였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냥 내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는 걸 보고 싶어서였는지도. 통장,
도장,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 재개발 조합 명의의 확정 통지서였다. 내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김영자, 토지 단독 소유자, 보상금 예정액. 숫자는 내가 평생 번 돈을 다 합쳐도 닿을 수 없는 금액이었다. 나는 한참 그 숫자를 들여다봤다. 돋보기가 없어서 눈을 찡그려야 했다. 그래도 익혔다. 수십 년을 이 숫자를 머릿속에 새기고 살았으니까. 이 땅은 내가 산 것이다. 성훈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빚 정리하고 남은 돈에 파출부일 모아둔 거 보태서 산 것이다. 복덕방 아저씨가 아주머니 이런데 왜 사려고 하냐고 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걸 살 사람이 나 말고는 없었으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땅이었으니까. 그래서 샀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으니까. 아무도 빼앗아가지 않을 테니까. 내 이름으로 된 것이 살면서 이것 하나뿐이었는데 그게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봉투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하늘이 낮았다. 회색빛 구름이 지붕선을 누르고 있었다. 어디선가 공사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포클레인이 무언가를 허무는 소리. 이 동네가 곧 사라진다는 걸, 이 집도 곧 사라진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나는 잡초 위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괜찮았다. 앉고 싶었다. 이 땅 위에, 내 땅 위에. 평생 남의 집 마루를 닦고 남의 집 부엌에서 밥을 했는데, 남의 집 아이를 돌보고 남의 집 어른을 봉양했는데, 여기만큼은 내 땅이었다. 차갑고 낡고 버려진 땅이었지만, 눈을 감았다. 바람이 잡초 사이를 지나는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아이 우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오랫동안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이상하게도 편했다. 쫓겨난 것이 분명한데 이상하게도 오히려 자유로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낯선 발소리였다. 성훈이나 수진이의 것이 아닌 구두 소리였다. 골목 어귀에서 한번 멈추더니 다시 가까워졌다. 그리고 또 멈췄다. 누군가 이 집 번지수를 확인하는 것 같았다. 서류 봉투를 든 것 같았다. 넥타이를 맨 차림이었다. 이 골목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다. 나는 일어나지 않았다. 잡초 위에 그대로 앉아서 그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걸 듣고 있었다.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낯선 남자의 얼굴이 담장 너머로 보였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 눈이 동그래졌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김영자 어르신이십니까? 남자는 재개발 조합에서 나왔다고 했다. 명함을 건넸다. 나는 받았다.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명함을 읽는 눈은 떨리지 않았다. 도시정비사업조합 보상 담당. 이름은 최재현이라고 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넥타이가 약간 비뚤어져 있었다. 어르신,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잡초 위에 앉아서 그를 올려다봤다. 그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혼자 계신 거예요? 가족분들은요? 가족. 나는 그 단어를 가만히 씹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간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그 시간 안에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낯설어질 수 있다는 게 이상했다. 연락처 알고 오셨을 텐데. 내가 말했다. 남자가 잠시 멈칫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다. 네, 등기부등 본상 소유자 연락처로 연락을 드렸는데 계속 연결이 안 돼서요. 직접 찾아뵙게 됐습니다. 보상금 수령 관련해서 확인하실 게 있어서요.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최재현 씨가 얼른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일어서면서 코트에 묻은 흙을 털었다.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방 안은 예상보다 더 차가웠다. 전기가 끊겨 있었다. 형광등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해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만으로 간신히 앞이 보였다. 장판이 들떠 있었고 벽지는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구석에 신문지 뭉치가 쌓여 있었고 그 옆에 누가 두고 간 비닐봉지가 하나 있었다. 쥐가 지나간 흔적도 있었다. 나는 그걸 보고도 크게 놀라지 않았다. 이보다 더한 집에서도 살아본 적이 있으니까. 누군가 버리고 간 플라스틱 의자 2개가 구석에 있었다. 나는 의자 하나를 꺼내 최재현 씨에게 권했다. 그는 사양하지 않고 앉았다. 나도 앉았다. 그가 서류 봉투에서 종이를 꺼냈다. 보상금 수령 안내문이었다. 토지 면적, 감정평가 금액, 수령 절차. 나는 소리내어 읽지 않았다. 그냥 눈으로 훑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조합에서 몇 달 전에 우편으로 보내온 것과 같은 내용이었다. 수령인을 확정하셔야 해요. 토지 소유자 본인 명의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위임하실 분이 계세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딸이 있어요. 최재현 씨가 볼펜을 들다가 멈췄다. 아, 따님이 계세요? 위임하실 건가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는 더 묻지 않았다. 현명한 사람이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면서 말했다. 기한이 다음 달 말까지예요. 그 전에 결정하셔서 조합사무소로 오시거나 제가 다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 연락처를 하나 남겨주시겠어요? 나는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다. 그가 받아 적었다. 그리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오늘 여기서 주무실 건 아니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도 따라 일어났다. 대문까지 배웅하면서 그가 골목 어귀로 사라지는 것을 봤다. 아까 성훈이 차가 사라지던 방향과 같은 방향이었다. 같은 방향으로 사람들이 떠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방으로 돌아왔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창문 너머로 낮게 깔린 하늘이 보였다.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다. 배가 고팠다. 성훈이 차에 타기 전에 아침을 먹었으니 벌써 몇 시간이 지난 셈이었다. 가방 안을 뒤졌다. 수진이가 챙겨 넣어준 게 있나 싶어서 옷 2벌, 수건 하나, 세면도구. 먹을 것은 없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성훈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엄마 잘 계시죠? 자리 나면 바로 연락할게요. 나는 화면을 껐다. 답장을 보낼 생각이 들지 않았다. 주머니 속 봉투를 만졌다. 딸. 오래전에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도 멈췄다. 성훈이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 성훈이는 자기한테 누나가 있다는 것도 모를 것이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 집에서 도망치듯 나간 딸이었다. 그 뒤로 연락이 끊겼다. 나는 그 딸을 찾으러 다닌 적이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파출부 일 끝나고 저녁에 혼자서 주소를 수소문하고 아는 사람 찾아다니고 성훈이 아버지 친척들한테도 조심스럽게 물어봤다가 왜 그의 얘기를 꺼내냐는 핀잔을 들었다. 파출부로 일하던 집 아주머니가 아는 사람 소개해준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허탕을 친 적도 있었다. 그러다 결국 찾지 못했다. 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이 땅을 산 건 그 즈음이었다. 딸을 찾지 못한다면 이걸 남겨두면 언젠가 닿을 거라는 생각이었다. 말이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땅이 딸한테 닿을 리 없는데 그래도 샀다. 내 이름으로 된 것 하나가 이 세상에 남아있으면 딸이 언제고 나타났을 때 내가 여기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희망인지 안다.
그래도 그 희망으로 20년을 살았다. 방 안이 완전히 어두워졌다. 핸드폰 손전등을 켰다. 차가운 빛이 곰팡이 핀 벽을 비쳤다. 나는 코트를 여미고 의자를 벽 쪽으로 붙였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야 할 것 같았다. 성훈이한테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다. 이 차가운 방이 아들 부부의 따뜻한 아파트보다 더 솔직하게 느껴졌다. 여기는 적어도 나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먼지 냄새가 났다. 낡은 것들의 냄새가 났다. 이상하게 편안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저 성훈이 친구 민준이에요. 혹시 성훈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민준이. 성훈이 대학 친구였다. 결혼식 때 한 번 봤고 명절에 가끔 이름이 오르내리던 애였다. 키가 크고 말이 빠른 애였다는 기억이 났다. 성훈이가 가끔 민준이가 이렇게 말했어라며 무용담처럼 얘기하던 친구. 그런 애가 왜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 성훈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가 사라졌다. 나는 모르는데. 왜? 아, 그냥요. 연락이 안 돼서요. 죄송해요, 어머니. 뚝.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한동안 검은 화면을 들여다봤다. 성훈이 휴대폰이 꺼져 있거나 받지 않는다는 얘기겠지. 그게 이상하다면 이상한 일이었다. 성훈이는 전화를 잘 안 받는 편이 아니었다. 나는 성훈이한테 전화를 걸었다. 2번 울리더니 받았다. 엄마, 무슨 일이야? 민준이라는 애가 전화했어. 너한테 연락이 안 된다고. 잠깐 침묵이 흘렀다. 아, 그 자식이. 알았어. 내가 연락할게. 엄마는 거기 잘 있지? 응. 추우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내가 말해놨어. 관리사무소. 나는 방 안을 둘러봤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끊긴 폐가에 무슨 관리사무소가 있단 말인가. 성훈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알겠어. 나는 전화를 끊었다. 밤이 깊었다. 핸드폰 손전등만으로는 방이 너무 어두웠다. 배가 고팠다. 가방을 다시 뒤져봤지만 먹을 게 없다는 건 아까도 확인한 사실이었다. 수진이가 짐을 쌀 때 나는 방에 앉아만 있었다. 뭘 챙겨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말을 하면 이 상황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가방 맨 밑에서 사탕 하나가 나왔다. 언제 들어간 건지도 모르는 포장지가 끈적하게 녹아붙은 사탕이었다. 나는 그걸 벗겨서 입에 넣었다. 단 게 혀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삼켰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나는 의자를 창가로 끌어당겼다. 창문 너머 골목이 보였다. 가끔 고양이가 지나갔다. 불 켜진 집이 한 채 있었는데 저녁 내내 그 집 창에서 TV 불빛이 깜빡였다. 나는 그 불빛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저 집에는 누가 살까? 이 동네가 다 비워졌는데 아직 저기는 불이 켜져 있다. 못 떠나는 건지 안 떠나는 건지, 나처럼 버려진 건지 아니면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건지, 어느 쪽이든 혼자라는 건 같겠지 싶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담장 위를 걸어가다 멈추더니 나를 쳐다봤다. 고양이는 잠시 나를 보다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걸어갔다. 20년 전에도 이런 밤이 있었다. 딸이 집을 나간 직후였다. 그의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오기 전에 내가 먼저 나와서 아무데나 걸었다. 밤새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그냥 걸으면 뭔가가 해결될 것 같아서. 물론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다. 새벽에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자고 있었고 나는 부엌에 앉아서 찬밥을 먹었다. 밥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게 느껴지지 않았다. 딸 생각을 했다. 지금 어디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추운 데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숟가락을 놓았다. 딸이 집을 나간 건 내 탓이기도 했다. 그의 아버지가 그 애한테 손을 댈 때 나는 막지 못했다. 무섭기도 했고 막으면 더 커진다는 걸 알기도 했고 이유를 갖다 붙이면 얼마든지 붙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게 다 변명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 애가 나한테 엄마는 왜 아무 말도 안 해라고 물었을 때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실망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그냥 체념 같은 눈빛이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애는 없었다. 옷 몇 벌이 없어진 것만 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게 더 무서웠다. 나는 땅을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딸한테 줄 무언가를 만들어야겠다고. 내가 해줄 수 없었던 것들을 대신할 무언가를. 그게 땅이 될 줄은 몰랐지만 그냥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빈손으로 다시 만나면 나는 그 애한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뭔가 하나라도 쥐어줄 수 있어야 그나마 고개를 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새벽 2시가 넘었다. 등이 아팠다. 플라스틱 의자는 오래 앉아있기에 좋은 게 아니었다. 나는 바닥에 코트를 깔고 누웠다. 장판이 차가웠다. 허리 아래로 냉기가 스며들었다. 손발이 저렸다.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무리하지 말고 따뜻한 곳에서 쉬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생각하면서 차가운 장판 위에 더 깊이 누웠다. 어차피 따뜻한 곳이란 게 내 인생에 있었던 적이 얼마나 됐을까. 눈을 감았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눈이 무거워졌다. 그때 핸드폰에 진동이 왔다. 문자였다. 수진이한테서였다. 어머니, 뉴스 보셨어요? 저희 동네에 재개발 관련 기사가 났는데 혹시 아세요? 나는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저희 동네. 수진이는 이 골목을 아직 저희 동네라고 부르는구나. 어머니를 이 폐가에 두고 온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나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뉴스, 재개발 기사. 수진이가 뭔가를 알게 된 걸까? 아니면 그냥 흘려들은 얘기를 전하는 걸까?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문자 한 줄에서 무언가 조급한 기운이 느껴졌다. 아침에 눈을 뜨니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몸을 일으키는데 시간이 걸렸다. 허리가 굳어 있었다. 장판 위에서 밤을 보낸 탓이었다. 코트를 집어 걸치고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대문 두드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누구요? 내가 마당에서 소리를 질렀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저 최재현인데요. 어제 왔던 조합 직원이요. 나는 대문을 열었다. 최재현 씨가 서 있었다. 손에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과 따뜻한 캔커피였다. 죄송한데요, 어르신. 어제 여기서 주무신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봉지를 내밀었다. 아침이라도 드세요. 나는 봉지를 받았다. 컵라면이 손바닥에 따뜻하게 느껴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거절하고 싶었는데 손이 먼저 받아버렸다. 마당 한쪽 시멘트 블록에 나란히 앉아서 라면을 먹었다. 최재현 씨도 하나 뜯었다. 말이 없었다. 그게 좋았다. 쓸데없는 위로를 늘어놓지 않는 사람이었다. 젓가락이 없어서 손으로 면을 집어 먹었다. 뜨거운 국물이 손가락을 데웠지만 괜찮았다.
면이 불어터져도 맛있었다. 이렇게 맛있는 라면을 먹은 게 얼마만인지 몰랐다. 아니, 이렇게 따뜻한 걸 먹은 게 얼마만인지. 라면을 다 먹고 나서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르신, 제가 오늘 온 건 따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예요. 나는 캔커피를 쥔 채 그를 봤다. 저희 조합에서 이 필지 소유자를 찾는 과정에서 다른 데서도 연락이 왔거든요. 법원이에요. 법원이요? 네. 아드님 명의로 된 대출권 때문에 이 토지에 가압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어르신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가압류. 나는 그 단어를 가만히 되새겼다. 성훈이가 대출을 받은 건 알고 있었다. 회사가 어렵다고 했을 때 나는 보증을 서줄 수 없냐는 말을 듣고 못 들은 척했다. 그 땅이 담보로 잡힐까봐. 성훈이는 그 뒤로 그 얘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골목에 나를 두고 온 것도 어쩌면 그 계산 때문이었을까. 혼자 사는 노인의 집, 재개발 예정지, 아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면 그 집이 내 명이라는 것이었다. 그것만큼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법이라는 건 내가 모르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양이었다. 제 토지가 어떻게 아들 대출 담보로 들어가요? 내 명의인데. 그게 직접 담보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아드님이 다른 지인 채무 보증을 섰는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판결이 나면 어르신 토지로 집행이 가능한지 검토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캔커피가 식어가고 있었다. 골목 저쪽에서 참새 소리가 들렸다. 어디선가 연탄재 태우는 냄새가 났다. 멀리서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 이 동네가 거의 다 비었는데도 아침은 오고 있었다. 그게 이상하게 낯설었다. 세상이 계속 돌아간다는 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데 앉아 있어도 아무 상관없이 막을 수 있어요? 소유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가능성이 있어요. 토지 처분 권한이 소유자한테 있으니까요. 보상금 수령인을 빨리 확정하시고 처분 절차를 진행하시면 법원 집행보다 앞설 수 있어요. 나는 컵라면 용기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막을 수 있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동안 내 이름으로 된 게 이것 하나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도 지키려면 싸워야 한다는 걸 이제 알았다. 고마워요. 최재현 씨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멈췄다. 어르신, 가족분한테는 말씀하셨어요? 따님 연락처라도 있으세요? 나는 코트 주머니를 건드렸다. 봉투가 손에 닿았다. 봉투 안에 오래된 수첩 쪽지 하나가 접혀 있었다. 딸이 집을 나가기 전에 써놓고 간 친구 집 전화번호였다. 20년 전 번호였다. 지금 연결이 될 리 없는 번호였다. 그래도 버리지 못했다. 딸의 필체가 남아있어서였다. 볼펜심이 닳아서 중간중간 선이 끊기는 그의 특유의 필체. 이미 숫자는 외웠는데도 그 쪽지를 버릴 수가 없었다. 있어요. 오래된 거지만. 그가 잠시 나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제가 한번 알아볼 수 있어요. 원하시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이 낯선 젊은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업무 범위를 넘어선 제안이었다. 그런데 거절이 나오지 않았다. 왜요? 어르신이 여기 혼자 계신 게 마음에 걸려서요. 그게 다였다. 더 설명하지 않았다. 나는 수첩 쪽지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번호를 받아든 그가 말했다. 연락되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가 골목을 나가고 나서 나는 한동안 빛나면 용기를 내려다봤다. 오랜만에 밥을 먹여준 사람이 생겼다. 오랜만에 내 편인 것 같은 사람이 생겼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낯선 사람이. 그 사실이 이상하게 뭉클했다.
동시에 쓴웃음이 나왔다. 아들한테서 받지 못한 걸 남한테서 받고 있다는 게 그게 슬픈 건지 아니면 그냥 사는 게 원래 그런 건지 알 수 없었다. 핸드폰에 진동이 왔다. 성훈이었다. 엄마, 나 좀 봐야 할 것 같아. 오늘 거기 갈게. 나는 화면을 들여다봤다. 어제 저녁엔 잘 있냐는 문자 하나 보내더니 오늘은 갑자기 보러 온다고 했다. 어젯밤 수진이가 재개발 기사 얘기를 꺼낸 것과 연결이 됐다. 두 사람이 뭔가를 알게 된 것이다. 아직 얼마나 아는지는 모르지만 성훈이가 온 건 오후였다. 혼자였다. 수진이는 없었다. 골목 어귀에 차를 세워두고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대문 틈으로 보였다. 양복 바지에 점퍼 차림이었다. 평소보다 얼굴이 헬쑥해 보였다. 턱에 면도를 못한 것 같은 거뭇한 자국이 있었다. 며칠 잠을 못 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마당에 서서 그를 기다렸다. 아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 처음이 아니었는데도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다. 엄마. 그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며 나를 봤다. 잠깐 표정이 굳었다. 내가 여기서 밤을 보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다. 여기서 잔 거야? 응. 성훈이가 마당을 둘러봤다. 아무 말이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도 데리러 오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그냥 안을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들어가서 얘기하자. 방 안에 나란히 섰다. 앉을 자리가 마땅치 않았다. 플라스틱 의자 2개에 각자 앉았다. 성훈이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집어넣었다. 예전에는 내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지금도 그 습관은 남아있는 모양이었다. 방 안에 오래된 냄새가 났다. 성훈이는 그 냄새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다. 여기서 내가 이틀을 보냈다는 걸 이제는 알 텐데도. 엄마, 이 집 땅 얘기 들었어. 나는 말하지 않았다. 조합에서 연락이 왔대. 소유자 어르신이 여기 계신다고.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이 땅이 엄마 명이야? 그래. 성훈이의 턱 근육이 움직였다. 언제부터? 내가 20살 때쯤. 그럼 한 20년 됐네. 그동안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딸한테 주려던 것이니까 말할 수 없었다. 나중에는 말해봤자 성훈이가 쓰겠다고 할 것 같아서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이름으로 된 게 이것 하나인데 말하는 순간 그게 사라질 것 같아서였다. 몰라도 되는 일이었어. 성훈이가 긴 숨을 내쉬었다. 엄마, 나 지금 많이 힘들어. 회사 채무 보증 문제로 소송이 걸렸어. 집이 가압류될 수도 있어. 수진이도 알고 지금 우리 둘 다 너무 힘든 상황이야. 나는 그를 바라봤다. 힘들다는 말.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다. 성훈이가 힘들다는 건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여기 왔다는 것도.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나를 걱정해서 온 건지 아니면 땅 이야기를 듣고 온 건지는 알 수 없었다. 그래서가 아니라 엄마.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려고 온 거야. 이 땅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랐어. 근데 이제 알았어. 엄마가 결정할 문제긴 한데 우리 같이 생각해봤으면 해서. 같이 생각해보자. 나는 그 말의 무게를 재봤다. 가치라는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가치라는 말로 포장한 다른 요구인지. 성훈이는 항상 말을 둥글게 했다. 직접 달라고 하지 않고 같이 생각하자고 했다. 그게 어릴 때부터 그의 방식이었다. 성훈아. 응. 너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이 돈 내가 쓰고 싶은 거지? 성훈이가 잠시 굳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엄마, 나 지금 벼랑 끝이야.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들의 고개 숙인 뒷목을 봤다.
어릴 때 혼날 때마다 저렇게 고개를 숙이던 아이였다. 그 뒷목이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잡혀 있었다. 내 아들이었다. 내가 낳은 아이였다. 밤새 우는 걸 달래주고 열이 나면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주고 학교 가는 뒷모습을 골목 끝까지 바라보던 아이. 그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성훈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나는 그 눈을 마주봤다. 우는 것도 아니고 안 우는 것도 아닌 그 경계에 있는 눈이었다. 저 눈을 어릴 때도 봤다. 잘못을 해놓고 혼날 때 저렇게 서 있던 아이였다. 미워할 수 없는 얼굴이었다. 그렇다고 다 용서되는 것도 아니었다. 엄마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나는 창밖을 봤다. 가로등이 벌써 켜지기 시작했다. 해가 짧은 계절이었다. 폐가 담장 너머로 다른 집 지붕이 보였다. 저 집도 곧 철거될 것이다. 이 골목 전체가 사라지는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내가 어떻게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었다. 다만 무엇이 남을지는 아직 내가 정할 수 있었다. 생각해 볼게. 성훈이가 뭔가 더 말하려다 멈췄다. 내가 더 이상 말할 생각이 없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엄마, 오늘은 같이 가자.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나는 여기 있을게. 엄마, 가봐. 성훈이가 문 앞에서 멈췄다. 돌아보지 않았다. 어깨가 작아 보였다. 그러다 천천히 대문을 열고 나갔다. 발소리가 골목에서 멀어졌다. 나는 한동안 열린 대문을 바라봤다. 바람이 대문을 밀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골목의 성훈이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을 서 있었다. 40 몇 년 전 이 아이를 낳았을 때가 생각났다. 진통이 15시간이었다. 아이가 나왔을 때 내가 제일 먼저 한 건 우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세어보는 것이었다. 10개였다. 그때 그 안도감, 그 감정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주머니 속 봉투를 꺼냈다. 통장을 펼쳤다. 수령인 란이 비어 있었다. 나는 그 빈칸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최재현 씨였다. 어르신, 따님 소식 알아냈어요. 딸이 살아있다고 했다. 최재현 씨가 전화로 말해줬다. 부산에 있다고. 결혼해서 아이도 있다고. 이름도 바꾸지 않았다고. 나는 전화를 쥔 채 마당에 서 있었다. 어두워진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내려앉아 있었다. 연락해 보시겠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오래전부터 그리던 순간이었는데 막상 닥치니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봉투를 꺼냈다. 딸의 필체가 남은 쪽지를 꺼내봤다. 이 번호는 이제 쓸모없는 번호지만 이 종이는 버릴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코트를 벗고 누웠다. 춥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눈이 감겼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쓰러졌다. 마당에서 물을 받으려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바닥에 무릎을 짚는 게 느껴졌고 그 다음은 기억이 없었다. 눈을 떴을 때는 흰 천장이었다.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다. 형광등이 눈을 찔렀다. 어디선가 소독약 냄새가 났다. 옆에서 최재현 씨가 서 있었다. 내가 쓰러진 걸 아침에 확인하러 왔다가 발견한 것이라고 했다. 얼마나 쓰러져 있었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했다. 오래된 것 같았다고 했다. 병실에 누워 있는데 간호사가 핸드폰을 가져다 줬다. 부재중 전화가 17통이었다. 성훈이한테서 15통, 수진이한테서 2통. 나는 확인만 하고 내려놓았다. 뉴스가 먼저 왔다. 최재현 씨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다.
포털 뉴스 상단에 올라와 있었다. 재개발 예정지 토지 소유자 노모 폐가에 방치된 채 발견. 기사 아래에 CCTV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다. 아들 부부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장면이었다. 그 뒤로 내가 홀로 대문 앞에 서 있는 장면. 나는 그 영상을 가만히 봤다. 저 노인이 나였다. 저렇게 작아 보이는 사람이 나였다. 댓글이 수천 개였다. 읽지 않았다.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열렸다. 성훈이와 수진이가 함께 들어왔다. 수진이 눈이 부어 있었다. 울었거나 울다 멈춘 얼굴이었다. 성훈이는 내 침대 앞에 서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는 소리가 났다. 수진이도 따라 무릎을 꿇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나는 아들을 내려다봤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저 뒷목을 봤다. 고개를 숙인 뒷목. 이제는 회색 머리카락이 섞인 뒷목이었다. 저걸 보면서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나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그냥 아득함인지.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죄송해요, 어머니.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다. 카메라가 없는 자리였다. 그 눈물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링거줄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무릎 꿇은 성훈이의 손이 내 손 위에 올려졌다. 나는 그 손을 가만히 봤다. 아들의 손이었다. 내가 잡아주던 손, 내가 씻겨주던 손, 지금은 나보다 크고 두꺼워진 손. 나는 그 손을 조용히 빼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틀 뒤 조합장이 병실로 왔다. 서류를 가져왔다. 수령인 확정 서류였다. 나는 몸을 일으켜 앉았다. 최재현 씨도 옆에 있었다. 조합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드님 명의로 하시겠습니까? 본인 명의로 수령하시겠습니까? 나는 볼펜을 받았다. 수령인 란에 이름을 적었다. 성훈이 이름이 아니었다. 내 이름도 아니었다. 20년 넘게 찾던 이름이었다. 딸의 이름이었다. 조합장이 잠깐 멈칫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다. 최재현 씨가 서류를 받아 확인했다. 나는 볼펜을 내려놓았다. 그게 다였다. 성훈이 부부는 존속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직장을 잃었다. 집은 경매에 넘어갔다. 수진이 SNS는 댓글로 가득 찼고 협찬이 끊겼다. 나는 그 과정을 병실에서 그리고 요양원에서 들었다. 일부러 찾아보지는 않았다. 보상금은 딸한테 넘어갔다. 딸이 병원으로 찾아온 건 보상금 지급 이후였다. 최재현 씨가 연락처를 전달했고 딸이 먼저 전화를 했다.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딸도 한동안 말이 없었다.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다. 그 숨소리를 듣는데 20년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파출부 일을 마치고 혼자 걷던 밤들, 수첩 쪽지를 꺼내보던 새벽들, 그 모든 것이 이 숨소리 하나에 들어있는 것 같았다. 엄마, 그게 다였다. 그 한마디에 20년이 들어있었다. 철거날 나는 휠체어를 타고 나갔다. 폐가가 있던 자리였다. 굴착기가 이미 담장을 허물고 있었다. 먼지가 날렸다. 최재현 씨가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다. 딸은 내 옆에 서 있었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다. 딸의 손이 내 어깨 위에 살짝 얹혔다. 무겁지 않은 손이었다. 그 손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 느꼈다. 벽이 무너졌다. 지붕이 내려앉았다. 오래된 집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자리에 먼지만 남았다가 바람에 흩어졌다. 내 땅이었던 곳이 이제 빈 하늘이 됐다. 나는 처음으로 허리를 곧게 세웠다. 주머니 속에 쪽지 하나가 있었다. 딸이 어제 써서 건네준 것이었다. 부산 집 주소였다.
나는 그 쪽지를 꼭 쥐었다. 낡은 봉투 안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다. 20년을 품고 다닌 봉투 안에, 통장과 도장과 확정 통지서 사이에, 이제 그 봉투 안에 넣을 것이 하나 더 생겼다. 집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를 한참 바라봤다. 무언가가 끝나고 있었다. 동시에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게 무엇인지 아직 몰랐다. 알 필요도 없었다.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었다. 딸이 옆에 있었다. 바람이 먼지를 밀어냈다. 파란 하늘이 보였다. 오랫동안 집이 가리고 있던 하늘이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